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시사저널의 엘리야 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얼만큼 쉽게 설명하느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정치 공약을 내세웁니다마는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내년 대선 3월 19일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좀 한 달 동안이라도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팩트를 체크해서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확실히 정책 대안과 비전을,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대선 후보들의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의 허토피아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간략한 서론적인 부분으로 왜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해도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으로도 위험성을 극복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한번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써놓은 글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늘려가면서 양적 완화의 필요성과 국가 배당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천한 저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한쪽 귀퉁이로 쏙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21년 9월 오늘이 2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BBC 시사정론의 엘리야 김입니다. 제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허토피아식으로 나가야 살 수가 있다. 그 아래 뭐라 하겠습니까? 학원 강단식 경제 이론과 적용은 실물 경제가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경제 박사, 경제학 박사를 할지라도 이 경제라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예전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나올 때 그때 경제 제도가 실무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이론이 적용은 그 당시 딱 각구에 짜여진 한정된 그런 식으로 경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 경제, 그것도 모든 총체적인 국제정세라든가 그 다음에 실물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허토피아식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야만이 앞서가는 경제 대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고착된 사고방식으로 경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보다 더 진취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성장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정한 실물 경제, 이 실물 경제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밑바닥 신발 장사를 해본 경험자만이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일반 서민분들께서 삶 현장에서 힘쓰고 있으면서 일하시느라 경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들어도 보아도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어떻게 그 지금 경제 상황과 현실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이 쉽게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경제 용어를 질문한다면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제가 그 1992년도 대기업 공채시험에 시도를 해서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영어 현대그룹의 공채시험에 필기시험에 지원했을 때 영어와 자기의 전공입니다. 영어 80문제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60문제, 영어 80문제, 전공 60문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학을 학부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92년도요. 경제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아래 경제정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을 유도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경제 상황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이 5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환율 인상 평가절하, 환율이나 평가절하, 환율 인상 평가절상, 환율이나 평가절상, 환율 고정 평가절하. 가장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에 매달리도록, 수출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답은 1번입니다. 환율 인상 평가절하입니다. 이 말이 쉽게 여러분 와닿습니까? 쉽게 와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환율 인상이 뭡니까? 우리 환율이란 거는, 자,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기축통화의 달러를 기준으로 보세요. 1달러에 만약에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1250원이다. 그러면은 환율 인상이 됐다는 것은 뭐냐? 환율 인상이 됐다는 것은 뭐냐? 자, 환율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 환율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 1달러에 1250원이었던 환율이 말 그대로 뭐냐? 1달러에 14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율 인상입니다. 1달러에 125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1400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수출을 해가지고 뭘 벌어들입니까?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환율이 인상이 되면은 전에는 달러 1달러 벌어들일 때 우리나라 돈으로 1250원이었어요. 그런데 환율 인상돼서 1400원이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값어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냐? 우리나라 돈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되어 있다 이게요. 우리나라 돈 화폐, 우리나라 화폐가 평가가 절하되어 버렸죠. 환율이 인상되면서 평가가 절하되어 버렸죠. 1달러에 가치로 보면은 1달러에 2250원 하던 것이 환율이 인상되면서 자 1달러에 1400원으로 올랐지요?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인상되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평가절하. 우리나라 화폐 값어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바로 썼습니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용어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제 용어들을 쉽게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라든지 또 그 용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잘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선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설명이 나올 때 호토피아식 설명이 나올 때 이 소리는 바로 이거구나. 이 소리는 바로 이거구나.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러면은 지금부터 호토피아식 경제정책 여기다 식을 넣어도 되죠. 호토피아식 경제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뭐냐? 양적 완화라는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본다 이게요. 자, 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호토피아식 경제정책에는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허경영 총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이 양적 완화를 2,000조를 풀어서 2,000조? 엄청난 액수라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700조인가요? 700조가 넘죠. 700조가 넘는 1년 예산이 700조가 좀 넘는데 양적 완화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2,000조를 풀어서 국민 각자에게 1억씩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적 완화입니다.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가계부채, 가장 우리나라가 힘이 많은 가계부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양쪽 안에 2,000조란 말 때문에 국민 각자의 개인에게 다 1억씩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다 그럽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래요. 이런 허황된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면 나라 국고가
나라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이지 이런 경제 정책이 타당한 경제 정책이냐 허황된 소리지. 미국에 유수한 박사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요. 그러나 제 눈에 볼 때는 이 미천한 제 눈에 볼 때는 이게 허황된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실용 가치가 있는 그러한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그러한 경제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정책으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실 때 새로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들어있는 그 고유한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 사랑이었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들어있는 정신이 뭐냐? 율법에 들어있는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유치원급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떤 규모가 이해 정도가 유치원생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유치원생에게 합당한 것은 뭐예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그겁니다. 율법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엄격한 규칙, 다시 말하면 엄격한 규칙.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매어서 몽학선생 아래에서 계속 이 경제를 바라보고 이해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경제대국이요 군사 강국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토피아식으로 잘 공부하고 잘 듣고 깨달아서 이해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폭을 넓혀 나간다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지 지식이 있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를 아는 지식을 점차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폭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허황되게 들리는 양쪽 하나 2천조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양쪽 하나를 통해서 국가 중앙은행 우리나라 경제 한국은행에서 2천조를 부채를 안고 국가가 부채를 안고 그러니까 이자는 안 나가죠. 부채를 안고 2천조를 안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 그러나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는 꼭 종식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허황된 소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경제 흐름을 좀 숙고해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우리나라 이 경제 작금의 경제 현실에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의 그 무역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작금의 경제 현실. 우리나라 작금의 경제 현실은 뭐냐?
국가의 해외 부채는 건전한 반면 우리나라 해외 부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될 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될 돈, 이거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해외 부채는 아주 건전한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그걸 가지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요. 2020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2등이에요. 40. 순위로 보면 일본이 237로 우리나라는 41%로 일본이 제일 높다 이게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우리는 42%로 50%도 넘지 못해요. 자, 이거 내립니다. 다시.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국가의 해외 부채는 건전한 반면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는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엄청난 막 투자를 한다 이게요. 은행의 빚을 엄청나게 져가면서 이자를 갚느라고 헤맨다 이게. 가계부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상태. 해외 부채는 건전한 반면 가계부채는 지나칠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죠. 이렇게 우리나라 작금의 경제 현실에 놓고 볼 때 가장 합당한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적 완화 정책 QE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것은 뭐냐? 양적 완화 정책이란 뭐냐? 이걸 읽어가면서 제가 이해한 만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중시하는 금리 이자를 중시하는 통화정책, 그렇죠? 이자율을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율이 높으면은 은행에다 예금을 많이 하겠죠. 이자율이 낮으면은 증권에다가 증권 투자를 많이 하겠죠. 증권 투자는 곧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하겠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뜻이죠. 자, 금리 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금리가 0.1%, 0.2%, 0.3% 이런 식으로 제로 수준에 가깝게 금리를 최고로 다운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시중의 통화량을 많이 늘리고 경제를 갖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경제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동성이, 순환이, 돈이 잘 시중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자율을 아주 낮춰가지고 돈을 마음껏 시중은행에서 빼다가 쓸 수 있도록,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회복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장기적으로 계속 낮춰놓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국채가 뭡니다? 국가가 안고 국가가 부채를 따는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부채를 따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국채가 뭐냐?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2,000조의 빚을 떠 안으면서 중앙은행, 우리나라 말하면 국민은행에 2,000조를 빌려요. 국가가 중앙은행의 부채로서 2,000조를 빌려서 그거를 갖다가 시중에 각 개인당 1조씩 다 나눠줘본다 이게요. 각 개인당 1억씩 딱 국가가 부채를 안고 공짜로 나눠줘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1조씩이니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를 갖다가 1억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나간다 이게요. 가계부채 이자를 갚아나간다든가, 또 부채가 적은 사람, 가계부채가 적은 사람은 그것으로 부채를, 시중은행 부채를 갚아버리면 된다 이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우리나라는 호토피아 정책은 뭐해서 2,000조를 즉각적으로 매입한다 이게요. 자, 무제한적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제 지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2,000조로 돈을 빌려주니까 중앙은행에서는, 미국으로 말하는 FRB, 연방정부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대차제 지표를 확대하는 걸 말하죠. 자,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은 2001년 3월에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을 2001년도 3월에 시행해 봤어요. 어떻게? 거의 제로금리 0.1%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로금리 하에서 가계부채를 완전히 거의 다 탕감시켜줬다 이게요. 제로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일본 은행에서 이자율을 최고로 낮춰가지고 국민들한테 당좌예금 잔액을, 당좌예금은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아니겠어요. 통장은행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자율을 최고로 낮게 해가지고 퍼준 거예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3월에. 그래서 통화량을 왕창 확대시켜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를 갖다가 거의 탕감시켜줬어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2008년 9월 2008년 그게 그 정책을 시행한 7년 이후에 2008년에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무 부문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 경제 금융위기가
실물 부분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주요 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란 뭐냐? 이자를 낮추거든요. 이자를 낮춘다는 거야. 기업 대출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이에요.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서 돈을 빌려가도록. 이자율이 낮으니까 빌려가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수단인 양적 완화정책, 전통적이지 않아요. 비전통적인 위기시에 국가의 어떤 그런 긴급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수단이 양적 완화정책. 이건 뭐냐? 제가 설명했듯이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거예요. 가계나 기업의 부채를 떠안아서, 특별히 가계부채, 우리가 말하는 1800조라는 엄청난 가계부채, 이거를 갖다가 떠안는 거예요. 떠안아서 이자율이 없이, 우리는 뭐냐면은 미국 FRB 같은 연방정부은행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에 한국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 같이 정부 산하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같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속적으로 안 내도 된다 이게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정부가 가계나 기업의 부채를 어떻게 만드냐? 국채로, 국가의 정부의 부채로 전환시켜서 가계나 기업의 채무를 떠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2천조라는 그 빚을, 가계부채를 갚아주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2천조를 떠안아서, 자 1억씩 딱 나눠줘가지고 가계부채를 갖다가 다 탕감시켜 버린다 이게요. 이런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이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러한 양적 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이 뭐야?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통화정책이 오랫동안 이제 빚을 갚아버리니까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다 이게요. 빚을 다 갚아버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런 말미암아서 국민들이 빚 때문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을 딱 해소시켜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계, 기업, 경제 주체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극을 줄 수 있다 이게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 주체들의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민간 경제 주체들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을 개선시켜주거나 또 위험 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격려를 통해서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된다 이게요.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거 이제 긍정적인 요소죠. 하지만 양적 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거죠. 모든 경쟁에는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위험 부담 요소를 안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숨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언제 죽을까? 다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삶 자체가 고난이죠. 삶 자체가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경제를 사는 인생으로서 경제를 갖다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나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제껴버리세요. 자,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 자산을 경기 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이제 빚을 점차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이 점차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하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빚을 차곡차곡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을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가게나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경기가 항상 나쁘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 순환 보면은 회복세, 호황기, 침체기, 그 다음에 최고로 나쁠 불황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파도를 치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폭은 우리가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자 이렇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 자산의 규모로 경기 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돈을 많이 벌음으로 말미암아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로 국가 수입이 많아진다 이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에 그 2천조 빌린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된다 이거야.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갚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도가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경우에는 또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험성은 항상 모든 경제에는 이런 위험성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 완화 정책, 퀄리테이티브 이징이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세요.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대차 대조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질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무위험 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신용 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포트폴리오 위험 요소를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신용 위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 신용 경색을 타개자고 하는 정책 수정이다. 자, 이거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기서 나오는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게요. 재정정책이 무엇이며 금융정책이 무엇이며 통화량이 무엇이며 유동성이 무엇이며 경제 용어가 많아요. 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바로 우리가 호토피아에서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왜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 순자산, 다시 말하면 해외의 부채 비율에 대해서 해외에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받아들일 돈, 순자산이라고 그러죠. 순자산의 국고의 그런 비율이 퍼센트가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최고로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어렵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순자산이 건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좀 키워서 다시 보고 해야겠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제학 박사들도 이번에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제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아온 수재인데 아예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허토피아적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오히려 경영학보다 경제학이 더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경제학 원론 책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있어도 그거를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경제 이론을 어떻게 유동성 있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냐 아니면 정체되냐 침체되냐 그거에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제 용어와 더불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지만 오늘은 양적 완화 2천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국가가 떠안고 이자 없이 중앙은행 이자 없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가계부채 특별히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가 1600조인가 1800조인가 그러잖아요. 2천조를 국가가 그 부채를 떠안고 떠안은 대신에 이자는 안 나가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때 긴급 재난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가장 합당한 정책이 뭐냐? 획기적이면서 조금씩 푼돈 주듯이 그렇게 줘봐야 밑빠지도 물 붓기시다 이게요. 그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가계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고 부채를 떠안고 가계부채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경제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도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는 도표를 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게 단편적인 거 하나만 보고 일단 돈이 2천조에 빚을 진다. 이런 식으로 놀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BBC 시사저널의 차세대정책 지도자 엘리아 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